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기본 생명소생술 BLS 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슴 압박하고 있고, 두 번째 기도 개방, 세 번째 인공호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호흡은 요즘 그 감염의 우려 때문에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해도 인공호흡을 병행한 심폐소생술과 유사하다고 해서 생존 효과가 역시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은 산소 공급 보조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생명 소생술이란 의식이 없으며 호흡이 없거나 이상 호흡이 있는 환자를 발견한 최초 반응자가 위험에 처한 환자의 상태를 119에 알리고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시행했던 것이죠. 자, 1997년부터 ILCOR에서는 기본 생명소생술에 자동 제세동기 개념을 도입해서 제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10년도에는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서 ABC 순서에서 가슴 압박은 반응자가 구강대 구강호흡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거나 보호기구를 찾거나 환기 장비를 모아서 조립하는 동안 지체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순서를 CAB 순서로 이렇게 바꿔서 가슴 압박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빠른 가슴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호흡 확인을 하는 단계를 삭제했으며 빠른 가슴 압박과 압박의 깊이를 더욱 중요시한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초당 2회, 분당 120회고요. 가슴을 압박할 때 깊이를 5cm 정도 예상하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깊은 편이죠. 기본 생명소생술은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전문 응급의료진이 직접 치료할 때까지는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 생명소생술 ALS에 들어가는데요. 이 전문 생명소생술은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심전도 감시와 심전대 바탕을 둔 정기적 제세동을 가동합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와 각종 장비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해서 이렇게 전문 생명소생술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데 이것을 ALS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약물 투여, 에피네프린과 심전도 감시, 또 심전대 바탕을 둔 정기적 제세동 등 이런 각종 장비를 모두 사용하는 전문적인 치료를 바로 제공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외상처치술, 전문 심장소생술, 전문 소아소생술 등 이러한 것들이 전문 생명소생술에 포함됩니다. 전문 생명소생술의 목적은 조기의 심박동을 회복시켜서 뇌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정지 후 치료입니다.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라고 해서 소생술이 성공해서 환자의 생체 기능이 정상화가 되면 환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는지 설명하고 난 후에 병력 조사와 활력 징후를 측정하게 됩니다. 활력 징후는 신체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이고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신체 상태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파악해야 할 징후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의식이었거나 불안정했던 환자 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이상을 진단하여 치료해 줌으로써 환자 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자, 한편 DNR 환자에게는 응급처치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DNR은 Do not resuscitation, 영어 내용 그대로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런 DNR을 권유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암 환자로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또는 고령의 환자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고 또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인 경우에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은 심장 펌프 이론과 흉곽 펌프 이론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심정지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시행해도 목동맥 혈류는 정상 상태에 17에서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혈류량이라도 효과적으로 유지한다면 순환이 회복된 뒤에 이 신경학적 손상이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혀서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심장 펌프 이론 잠깐 보시면요. 이 가슴을 압박하면 심실내압이 증가되어 승모판과 삼천판이 폐쇄되고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열리면서 체순환과 폐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론으로 좌심실과 우심실이 압박되면 심실내 압력이 증가되어서 승모판이 폐쇄되고 대동맥판이 열리면서 체순환과 폐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아나 가슴의 직경이 매우 작은 환자는 가슴 압박에 의하여 심장이 압박되어서 혈류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심장 펌프 이론은 가슴을 압박하면 흉골과 척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심장이 압박이 되고 특히 심실이 압박됨으로써 심실내 압력이 증가되어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흉곽 펌프 이론입니다. 가슴을 압박하면 심장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흉곽내 압력이 상승되어서 이 상승된 흉곽내압과 흉곽외압의 차이에 의해서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흉곽내 압력이 증가하면 흉곽내압이 흉곽외압보다 높아지므로 흉곽 내부로부터 흉곽 외부로 혈류가 발생합니다. 가슴 압박에 의한 혈류는 흉곽을 중심으로 동맥 방향과 정맥 방향으로 모두 유발되지만 같은 양의 혈액이 유입되더라도 동맥은 정맥보다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혈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흉곽 펌프 이론은 가슴을 압박하면 심장이 눌리는 게 아니라 흉곽 내 압력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된 흉곽 내압과 흉곽 외압의 차이에 의해서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네, 가슴 압박의 중요성 보시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기본 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로 기도 유지, 인공호흡 및 인공순환에서 전문 소생술과 구분되는 그런 것들. 전문 소생술은 해당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데 의료 장비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 소생술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훈련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순한 의료 행위지만 전문 소생술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춘 의료인, 닥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의료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기관 삽관, 기도 유지 방법 등 이런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전문 소생술에 포함됩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것은 순환의 지점으로서 위팔동맥과 목동맥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말초동맥은 심정지 상태가 아니더라도 혈압이 낮으면 촉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정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성인의 경우에는 목동맥을 확인합니다. 영아는 해부학적으로 목이 짧고 지방 조직이 많아서 목동맥과 넙다리 동맥 촉지가 어렵기 때문에 위팔 동맥을 확인합니다. 위팔 동맥은 팔을 따라 아래로 이어진 동맥으로 위팔의 중간인 위팔 두 갈래근과 위팔 세 갈래근 사이에 위치합니다. 목동맥은 머리에 혈액을 제공하며 오른쪽 목동맥은 팔머리 동맥에서 오고 왼쪽 목동맥은 대동맥에서 옵니다. 자,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어디를 누르고 있는지 표시가 그림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수축기 혈압과 목동맥 맥박, 넙다리 동맥 맥박, 노동맥 맥박. 이게 저 전문 용어긴 한데요. 자, 이 정도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일반인은 맥박 확인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실제로 느린 맥 등으로 맥박이 뛰고 있으나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런 일반인의 경우가 전체 45%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인은 맥박이 없는 환자의 10% 정도 맥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의 15%만이 10초 이내에 맥박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맥박 촉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잘 모른다는 거죠. 이 맥박도 수시로 자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공호흡을 보고 계신데요. 구강대 구강법 인공호흡입니다.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주된 사망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이 과도한 축적과 산소 결핍 때문이겠죠. 이때 실시한 호흡이 바로 인공호흡입니다. 산소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죠. 대기 중에 산소 21% 중에 성인의 호기에 의한 산소는 16에서 1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게 최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1회 호흡 시에 500에서 600ml의 환기량으로 이는 최고 동맥혈 산소압 75ml 이상이고 동맥혈 산소포화도 90% 이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호흡에 사용하는 기구는 자, 다음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포켓 마스크 있고요. 백밸브 마스크, 기관 내 삽관 튜브 보이시죠? 이 포켓 마스크는 누구나 쉽게 휴대할 수 있고 또 얼굴에 쉽게 밀착할 수 있고요. 인공호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원웨이 방향이라서 방향이 한편으로만 가죠. 그래서 그런 이물질로부터도 이 산소를 불어넣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밸브 마스크는요. 한 손으로 마스크를 밀착시키고 또 한 손으로 밸브를 사용해서 대기 중 산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산소 장비를 연결할 경우에 고농도의 산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포켓 마스크보다 훨씬 안전하겠죠. 기관 내 삽관 튜브입니다. 기도 유지 및 100%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문 기술입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로 산소와 환기를 증진시켜 가면서 기관 내 분비물을 빨아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구조호흡과 인공호흡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구조호흡은 레스큐 브리딩, 환자의 호흡을 확인한 후에 호흡이 없을 경우에 기도폐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회의 인공호흡, 그러니까 2회 숨 불어넣기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이게 구조호흡이고요. 이 인공호흡은 artificial breathing인데요. 이것은 호흡이나 순환이 없는 환자한테 산소 공급을 위해서 숨 불어넣기나 충분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호흡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인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1kg당 8에서 10ml의 1회 호흡량이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심박 출량은 정상의 약 25에서 33% 정도이며 폐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교환량이 감소합니다. 심폐소생술 중에는 그 정상적인 1회 호흡량이나 호흡수보다 더 적은 환기를 해서 효과적인 산소화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성인 심폐소생술 중에는 500에서 600ml의 1회 호흡량을 유지합니다. 이 1회 호흡량은 가슴 팽창이 눈으로 관찰될 때 생성되는 1회 호흡량과 일치하고요. 인공호흡 권장사항으로는 1초에 걸쳐서 인공호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된 정도의 1회 호흡량으로 호흡합니다. 2인 구조자 상황에서도 인공 기도가 삭감된 경우에는 1회 호흡을 6에서 8초마다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슴 압박 동안에는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서 과한기를 유발하지 않는 것도 유의할 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일반인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요, 인공호흡을 생략해도 가슴 압박만으로도 생명을
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순서를 뭐 다시 얘기 안 드려도 아실 수 있겠죠. 그림은 지금 이제 응급 환자 이송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의식 있는 것 같죠. 그림 속에서 보이는 분은. 네. 자, 성인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그 현장 주위가 안전한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 다음 심폐소생술 실시하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면 게 차 도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뭐 급하다고 해서 차들이 오고 가는 도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위험하겠죠. 자, 먼저 1번 반응과 호흡 확인입니다.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가볍게 두드리기보다 조금 강도 있게 두드리는 것도 괜찮겠죠. 환자가 반응이 없고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징후를 놓치게 되면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하셔야죠. 귀를 쓰러진 심정지일 것 같다는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본다든지 코에 손가락을 대본다든지 목동맥을 잡아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다음 2번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심정지 상태를 인지하면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구조자는 발생 장소와 상황, 환자의 숫자와 상태에 필요한 도움에 대답할 준비를 합니다. 현장에 2명 이상일 때는요, 1명이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1명이 더 있다면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데요. 위치가 복정뼈의 2분의 1 아래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기억하기 쉽게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가운데에서 아래로 한 3cm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는 최소 5cm 이상 최대 6cm인데요. 우리가 이게 5cm를 가늠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속도는 100km 이상 120회 이하인데요. 120회라고 생각하고 초당 2회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압박은 이제 호흡이 이제 30대 1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흡을 뺍니다. 예, 압박만 들어가고요. 압박과 이완 비율이 50대 50이고 이건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방법은 압박점에 한 손을 다른 손에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로 90도 상태로 환자의 몸과 직각 으름을 실시하는데요. 이제 깍지를 끼고 나서 이 깍지 낀 손가락 마디를 들고 바닥면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기도 유지입니다. 머리를 젖히고 턱들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합니다. 자, 한 손은 심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압력을 가해서 환자의 머리 뒤로 기울게 하고요.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 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턱을 받쳐두어 머리를 뒤로 기울입니다. 인공호흡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심정지를 목격하였을 때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에는 인공호흡이 있습니다. 1회 호흡량은 가슴 팽창이 눈으로 관찰될 정도의 양이 돼야 하고요. 방법은 1초에 걸쳐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가슴 압박 동안에는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해서 과한 기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요, 질병이 전염될 위험성이 어,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게 교제가 잘못됐네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호흡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되는데요. 인공호흡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소아 영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기준입니다.
소아, 영아,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30대 2 비율로 반복 시행합니다. 119 구급대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또 순환이 회복되어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구조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럴 경우는 2분마다 교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각의 임무를 교대할 때는 가능한 가슴 압박이 5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영아인 경우에는 구조 요청보다 심폐소생술을 먼저 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아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쇼크나 호흡 부전으로 발생되는 저산소증으로 심질환에 의해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이 점차 무수축이나 무맥성 전기활동을 진행이 되고 영아는 15% 이내에서만 재세동이 필요한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을 보입니다. 그래서 1세 이상 소아에게는 자동 재세동기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아인 경우는 저산소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 구조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조 요청을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저체온요법의 심폐소생술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급성 심정지로 뇌가 손상된 환자에게 2010년도부터는 저체온요법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저체온요법은 쿨링 매트에 환자를 눕히고 섭씨 4도의 식염수와 특수 냉각관을 혈관에 넣어서 체온을 30에서 34도로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얼음 주머니를 머리와 양쪽 겨드랑이에 대주어서 전신에 차가운 물도 뿌려주고 체온을 32도까지 떨어뜨린 뒤에 1시간에 0.2도씩 차착 높여줍니다. 그러면 1일, 2일 사이에 의식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체온을 떨어뜨리면 혈액이 뇌로 적게 흘러 들어가서 뇌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뇌세포 파괴를 가속화하는 면역계의 활동도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체온요법이 효과를 보려면 저체온요법보다 먼저 심폐소생술로 먼저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심장 박동이 돌아온 뒤에는 가능한 빨리 실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호흡과 반응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 8세 이하 자, 그리고 영아 1개월에서 1세가 있는데요. 가볍게 자극을 주면서 얘야 괜찮니? 불러보면서 반응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호흡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영아의 경우에는 발바닥을 때려주면서 자극하면서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은 역시 119의 구조 요청한 두 번째 단계죠. 응급처치는 119에 신속히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가슴 압박 3번 30배 기도 개방 후 인공호흡 2회해야 되는데요. 지금 성인이 아니라 그림을 보시다시피 소아나 영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아는 성인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영아는 양쪽 유두를 이은 가상선과 흉골이 만나는 바로 아래 지점, 예, 그 부분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기들은 이렇게 그 뼈도 연약하고 장기도 약하기 때문에 두 마디의 성인의 손가락으로 톡톡톡 누르면서 2, 3cm 정도의 깊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법에 보시면 소아는 한 손으로도 가능하죠. 한 손. 영아는 2개 손가락 또는 2손으로 가슴을 감싼 상태로서 2 엄지손가락만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 유지입니다. 머리를 젖히고 턱 들기 방법은 성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손은 심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게 하고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 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입니다. 인공호흡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심정지를 이렇게 목격했을 때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바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호흡 이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이물질 제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매우 당황해서 호흡을 하면서도 물은 먹지 않으려 필사적인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절망에 찬 몸부림과 공포로 뇌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 그래서 익수 상태에서 더욱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폐 속에 물이 유입되면 호흡은 점점 더 어렵게 되어 무호흡 상태가 되고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죠. 무호흡 상태로 지속되면 혈액 속으로 산소 전달을 막아서 인체의 생리적 이런 기전을 정지시켜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익수 환자의 이런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 바로 저산소증 정도와 기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익수 시간이 지속되어 생존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좀 희박합니다. 차가운 물에 빠질 경우에는 심정지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현장에서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